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이동에 사는 20대 후반 송민경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30도 안 된 어린 나이긴 하지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만한 제 얘기가 차고 넘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제 얘기라기보다는 저희 시어머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함께 겪은 생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거든요. 정말 돈이 절실했던 때도 있었고 그렇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이 세상 모든 가치들 중에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되신다고요? 아닐걸요? 저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질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와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엄마랑 제가 어떤 고생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리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지만 저도 굳이 다시 꺼내어 보고 싶지 않은 힘든 시절이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을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바로 돈을 벌고 싶어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만을 목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 성적 정도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대. 대학 진학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정말이야? 아이, 그런 게 있대? 네가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한 것도 다 우리 형편 때문이었잖아.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데 장학금 받으며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아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잖아.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이 대학생 되는 걸 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엄마 꿈이야. 대학 포기했다고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대로 준비해보자. 응? 그렇게 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녀처럼 해맑은 모습이셨어요. 엄마 때문만은 아니고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대학에서 주는 입학 장학금은 물론 여러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기업 입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두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수업의 일환으로 일반 기업의 현장 실습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게 된 곳은 규모가 그리 큰 곳은 아니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다가 실제 회사에서 업무 처리되는 과정을 겪어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눈에 띄어 임원과 대표님 표창까지 받았지 뭐예요. 게다가 실습이 끝난 후에 회사에서는 교수님을 통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표창을 받았다고 할 때만 해도 누군가 한 명은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 한 명으로 선발된 거구나 싶었는데 회사에서 너를 정말 좋게 본 모양이야. 졸업하고 그 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 제안을 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 어떠니?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제게 좋은 제안을 해준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현장 실습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대기업이 목표였는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더라고요.
반면에 대기업은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데 저로서는 전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 후 저는 그 회사의 핵심 부서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 사수였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사수와 연애를 하니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연애고 연애가 일 같은 그런 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사주, 그러니까 회사 대표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더라고요. 저와 진지한 사이가 되면서 남편이 제게 직접 털어놓았거든요. 사실 회사에서도 간부급 임원 몇 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과장님, 부장님 다 모르시는 사실인데 자기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 진작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부러 속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많이 떨려. 회사에서도 다들 모른다니까 일부러 속였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너무 거대하고 너무 대단하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제 입장이나 처지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니 그건 제게 너무 큰일이었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헤어질 생각도 했었지만 생각만으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면서 바로 결혼을 하자면서 시부모께 제 존재를 밝혔는데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이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된다면서 심지어 저를 세워놓고 제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 저를 감싸 안아준 게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사람을 조건이 아닌 인성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었고 둘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만 있으면 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설득한 덕분에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좋은 집안의 막내로 위로 오빠들이 많은 고명딸이셨죠.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도 변변찮은 제 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셨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거 그리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것 등을 좋게 보고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정말 평생 어머님께 잘할 거야. 자기 얘기대로라면 어머님도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분인데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너무 잘해주시잖아. 지금 이 감사한 마음 평생 안 잊을 거야. 엄마가 귀하게 자라신 건 맞는데 아픔이 좀 있으셨어. 이제 자기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사실 엄마한테 아빠는 재혼 상대셨어. 재혼? 정말이야? 어머님이 연상이신 건 알았는데 재혼이신 건 전혀 몰랐어. 그랬구나. 어머님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였어. 어쩐지 아버님한테 하시는 걸 보면 뭐랄까? 좀 너무 많이 참아주신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믿지고 들어가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너무 많이 봐주시더라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 맞아. 엄마는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한테 시집을 가셨었는데 그 남편이 사고로 죽어버려서 과부가 되셨대.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었지만 한 번 갔다 온 여자. 그것도 과부라는 게 그 시절만 해도 과부가 제가한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 아니야. 게다가 이건 나도 나중에 들은 얘긴데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퍼져 있었대. 그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엄마가 원인 제공을 했었다는 식의 괴소문이 퍼졌었다고 하더라고. 뭐? 세상에. 어쩜 너무한다 정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얘기를 옮기는 걸 좋아할까? 심지어 있지도 않은 얘기를 악의적으로 만들어내고 말이야. 그런 말들이 한 사람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 무책임하고 나쁘다. 그러니 엄마는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야. 가뜩이나 재혼이 쉽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돌면서 게рем직해야 하는 인식들까지 생긴 거지. 결국 외갓집에서는 거액의 지참금을 조건으로 엄마 재혼을 추진하셨대. 지참금? 아휴, 그렇게라도 해서 꼭 시집을 보내셔야 하셨나? 요즘 같았으면 그냥 혼자 살라고 그 지참금으로 뭐라도 하나 해주셨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재혼한 상대가 아버님이란 거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머님이 가져오신 지참금을 받고 결혼을 하신 거네. 솔직히 아버지는 그 지참금 때문에 결혼하신 거나 다름없어. 아버지는 엄마보다 나이도 어리고 초혼이기도 했으니까 공공연히 그렇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 내가 보는 앞에서도 자주 그러셨거든. 아마 신혼 초부터 그런 식으로 엄마를 무시하면서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그러셨을 거야. 그때 엄마가 그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생겨버린 거지. 에이, 얘기가 왜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야. 어머님이 그때 아버님이랑 안 살겠다고 이혼이라도 하셨으면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건데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어머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구나. 나 진짜 어머님께 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자꾸자꾸 커질 것 같아.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셨어. 한때는 그런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모욕을 참고 사는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왜 그러셨겠어? 나 때문인 거지. 나 하나 키우는 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야. 어머님도 옛날 분이시잖아.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걸지도 몰라. 사고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자기 말처럼 어머님께는 자식이 있었잖아. 남편이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평생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게 그 시절 우리 어머님들이었을 거야. 우리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기는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그런데도 아기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나도 애틋하고 그런 게 있거든. 어머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지 알 것 같긴 해. 그러니 저는 신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더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의 삶의 실상은 제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했어요. 시아버지는 60대인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상간녀를 회사에서도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야 자신과 아들을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시아버지가 야속하고 서럽기도 했겠으나 시어머니도 지금쯤은 무뎌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제 짐작과는 달리 시어머니의 마음고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 정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에서도 알 정도였던 그 상간녀는 당당하게 시댁에까지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무슨 자기 집 도우미,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요, 하녀 부리듯 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제가 연차를 쓰고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작정으로 아침부터 시댁에 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점심때쯤 해서 시아버지 상간녀가 시댁에 온 거죠.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 상석에 다리를 꽂고 앉는 모양새가 이미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드나든 게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아니 지가 뭔데 소파 상석에 건방지게 다리를 꽂고 앉아서는 시어머니더러 앉으라 말아 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화를 하려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더니 마침 며느님도 있었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집 냉장고 채우면서는 우리 영감 좋아하는 밑반찬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넣어줘요. 저녁도 내가 차려주는 날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그걸 알면 밑반찬 같은 것도 좀 알아서 넉넉하게 해오고 그럼 좋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가뜩이나 우리 영감 입맛 까다롭고 반찬 투정도 심한 거 잘 아시면서 말이야. 지난번에 해온 반찬들이 영 시원치 않아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온 거예요. 새 반찬 채워 넣으면서 남은 반찬은 버리고 냉장고 정리며 청소까지 좀 해놓고 가세요. 언제 다녀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시아버지 상간녀는 50대 중반의 이혼녀라고 하던데 시어머니보다 한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시어머니를 완전히 하대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시아버지를 우리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어떻게 해오라는 둥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가만히 더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싹수 없이 구는 걸 아버님도 아시나요?
그게 아니라서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아버님 안 계시는 낮 시간에 골라온 거죠? 남의 남편 꼬여낸 상간녀 주제. 어머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봐주고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조용히 지낼 것이지. 지금 이게 무슨 태도냔 말이에요. 감히 누구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더 할 말 있어요? 말해봐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점점 더 격해져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저를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정말 너 같은 건 상대하기도 싫은데 왜 귀찮게 굴어? 내가 만만해? 네 시아버지 여자면 나도 네 시엄마랑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어디서 감히 나를 들이받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니. 어차피 팔자 좋은 여편네 도움이랑 같이 와서 할 거 아니야. 밑반찬이나 우리 영감 입에 맞는 걸로 신경 좀 쓰라는 게 뭐 큰일이라고 이 난리니. 며느리 하나 잘 드셨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나는 내 용건 끝났으니까 가볼게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며느리도 있으니 그 며느리랑 우리 집에 갖다 줄 밑반찬 같이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더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머리카락을 아주 대차게 뜯어놓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누구더러 여편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네 도움이냐? 너 같은 걸 상대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얼른. 그랬더니 시아버지 상간녀는 눈을 뒤집어가며 미친 듯이 날뛰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상대하기 싫어서 놔뒀더니 지금 뭐래니? 네 시어머니처럼 비참한 처지로 만들어줘야 정신 차릴래? 어디 큰 본도 없는 며느리로 들여놨더니 한다는 짓이 아주 가관이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해코지하라고 시키던? 우리 영감한테 말해서 이혼시키고 맨몸으로 내쫓고 말 거야. 너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아주 숨도 안 쉬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그 정도에서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날 시아버지 상간녀랑 저랑 아주 끝장을 봤을지도 몰라요. 무튼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다음날 시아버지가 바로 저를 회사가 아닌 시댁으로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시댁에 그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는 저더러 얼른 사과를 하라는 거죠.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자초지종을 말하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들을 것도 없다면서 당장 사과를 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들을 얘기가 없다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당장 사과나 해. 사과를 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업을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를 회사에서 내쫓을 거라는 협박을 하는 거였죠. 그 또한 너무 부당한 얘기여서 잘할 테면 잘나라.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노무사도 고용하고 노동청에 바로 고발하고 고소도 할 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분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지만 우선은 일보 후퇴라는 심정으로 상간녀에게 사과를 했어요. 상간녀의 승리에 취한 미소를 보고 제가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고 등도 토닥거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해도 조금만 참아.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조금만 참으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거든. 복수의 날이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렴.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저 저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2주 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주 후는 회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인데다가 그에 맞춰 아주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사실 시아버지 상간녀가 회사까지 기세 등등 드나들면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상간녀의 어머니가 대단한 자산가이자 사업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딸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그분의 수양딸이라는데 15년 전쯤 그 여자 사업가에게 간이식을 해준 게 인연이 되어 수양딸까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희귀혈액형이라는데
요즘이야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이 가능했지만 15년 전만 해도 혈액형이 간이식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 사업가는 자식도 없었고 혈액형이 맞는 친척도 없어서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희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그 여자 사업가와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갖고 있었고 간이식을 해준 것은 물론이고 자식이 없는 그분을 살뜰히 챙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려시가 토끼의 탈을 쓰고 한 행동일 것이 제 눈에는 훤히 다 보였지만 그분은 전혀 모르셨겠죠. 그러니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수양딸로까지 삼았다는데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사업 파트너로 시아버지를 소개한 거죠. 자기가 어머니로 모시는 그 여자 사업가에게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불륜 관계인 것이 떳떳하지는 않았던 건지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곧 서류 정리도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두 회사 간의 협약 체결을 성사시킨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자식은 남편과 저조차도 행사가 있기 바로 전날 회사 이사님으로부터 전해들고서야 알게 됐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비밀리에 진행한 일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대표님께서는 내일 현장에서 알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자네들도 알아야지 싶었어. 미리 알고나 있으라고 말이야. 뭐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별거는 무슨 멀쩡하게 같이 사는데 별거라고 하고 바람을 그렇게 당당하게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 엄마랑 사업 파트너까지 하겠다고 나선다고요. 이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말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때도 저희 부부를 달래면서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일단 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있다가 내일 행사장에서도 네 아버지 뜻대로 따르는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야. 알겠니?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 남편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아예 행사 참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하도 부탁을 하시니 저만이라도 행사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는데 그냥 다 모든 게 못마땅해 죽겠더라고요. 협약을 선포하고 양측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던 순간 어디 구석에서 잠시만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행사장이 워낙 조용했으니까 그 소리가 진짜 엄청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다 하나같이 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봤는데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포함해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당황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원래 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 저만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상간이 엄마 앞에서 쇼를 해야 하니 별거 한다고 한 시어머니가 초대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걸까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렇게 벌떡 일어나시더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상에 올라가 모든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폭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별거 정도 아니고 이혼에 합의한 적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여자 사업가의 수양딸은 시아버지의 상간녀라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두 번째 폭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여자 사업가에게 간이식을 해준 것이 그 상간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실제 간이식을 해준 것은 시아버지 상간녀의 쌍둥이 동생이었고 상간녀는 재력 있는 여자 사업가의 눈을 들 작정으로 쌍둥이 동생의 공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시어머니의 폭로가 얼떨떨하고 그게 정말 다 사실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벌벌 떠는 시아버지의 상간녀를 보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죄짓고 그 죄를 들켜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이상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이런 자리에서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여자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괜히 저한테 앙심을 품고 그러는 걸 거예요. 어머니, 전 억울해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아버지의 상간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자기 양어머니인 여자 사업가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며 매달리는 모습이 전혀 진실되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상간녀를 더 몰아세우셨죠. 사실이 아니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모두 사실이고 그 말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도 저 여자는 제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술 자국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시아버지 상간녀와 여자 사업가가 간이식을 할 때만 해도 복강경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기에 배에 수술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거짓 눈물을 보이던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잠자코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아버지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나하고 별거 안 지 오래됐다고 했다면서? 그래, 아들까지 낳은 조강지처럼 별거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는 여자 배에 수술 자국 하나 없는데 간이식 해준 인연으로 수양딸이 됐다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니? 아니, 그게 복강경이라 수술 자국이 거의 없다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썼겠어? 복강경 같은 소리 하네. 성함을 몰라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허점 투성이인 사람인 거죠. 바람을 피운다거나 그런 건 그저 개인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파트너로서도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고도 없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말 다 사실인 거죠? 너 말해봐라. 저 여자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전부 진짜야? 여자 사업가는 상간녀에게 따져 물었고 상간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상간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여자 사업가에게 사업적인 부분만 생각해달라면서 상간녀와 선긋기하기 바빴고 여자 사업가는 기가 찬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더니 그런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상간녀는 사라지는 사업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까지 했지만 여자 사업가 어르신은 그녀를 매서운 눈초리로 보더니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꽤 치밀하게 모은 것을 준비 중이었던 거였어요. 제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며 복수를 해주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창금의 의지에 재혼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것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부모는 본인들이 나이가 많으니 어린 딸을 언제까지나 보살펴주지 못할 것이기에 지창금 외에 따로 비상금을 챙겨주셨다고 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도 알리지 말고 따로 갖고 있으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시아버지 몰래 관리하면서 투자도 했는데 운이 좋게 잘 불려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기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그동안 자신을 핍박한 시아버지와 언젠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아들 때문에라도 쉽지 않았던 것뿐이었어요. 이혼 가정이라는 게 아들 장가 보낼 때 흠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아들도 다 키워 장가까지 보냈으니 더 이상 참고 살 이유도 없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평생 바람을 피우며 자신을 무시했던 시아버지와 그냥 싱겁게 이혼해주기가 억울하시더래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하대하며 유세까지 부리는 상간녀에게도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증거를 모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달래고 계셨거든요. 매달 요양원 등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에서 지방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전라남도 어느 섬에 있는 보호시설로 봉사를 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아버지의 상간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닮아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 정말이지 너무 닮았더라고.
그래서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했는데 극도로 사람을 경계하는 데다가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했지. 그런데 목욕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배에 수술 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보시자마자 간이식을 해준 게 그분이라는 걸 알아채신 거예요? 쌍둥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확실하게 짚히는 구석이 있었던 건 아니야. 분명 뭔가 그 여자와 연관이 있는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말이야. 그래서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호시설에 남겨진 정보를 토대로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정보가 또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람이 자매라거나 어떤 혈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를 한 거지. 어머,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상간녀한테 알리지 않고 검사 의뢰를 하실 수는 있으셨어요? 당연히 일부러 말하지 않고 몰래 했지. 직감적으로 그 여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상간녀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 보호시설에 있는 것부터가 그렇잖아. 나를 하녀처럼 부리며 지네 집 냉장고까지 채워놓으라고 시키는 여자였으니 고년 칫솔이나 빗에 남겨진 머리카락 같은 걸 확보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어. 검사 결과를 받고 진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니 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죠? 그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여간 그렇게 그 여자의 쌍둥이 동생을 서울로 데려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 그게 벌써 6개월 전이란다. 이제라도 입을 열게 되었으니 너무 다행이지만 말이야. 사실 나는 그 여자가 간이식으로 자산가라는 그분의 수양딸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야. 그 여자 사업가에게 간이식을 해준 건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걸 말이야. 쌍둥이 자매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자매의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한스러워 쌍둥이 동생은 정기적으로 헌혈도 하고 그랬대요. 꼭 닮은 쌍둥이지만 성격만큼은 천지 차이였기 때문에 상간녀의 동생은 마음씨가 무척 고왔습니다. 혈액형이 워낙 희귀 혈액형이니 더 의미 있는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혈액형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어디서나 눈에 띄는 편이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간이식 공여자가 되어줄 수 없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혈연간 이식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오고 가는 문제 같은 게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수혜자가 될 사람이 자산가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은 받게 해주겠다고 가족이 없어서 혈연 이식이 불가능한데 혈액형이 쌍둥이 동생과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 이식센터를 통한 이식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딱한 상황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상간녀의 쌍둥이 여동생에게 그 제안을 한 것은 수혜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여자 사업가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그분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혈액형인 사람을 만나니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였대요. 쌍둥이 동생이 듣기에도 사정이 너무 딱하다는 생각에 보상 같은 것을 떠나서 이식을 결심했는데 비혈연 장기 이식은 과정이 까다로워서 신청 후 승인이 날 때까지 몇 달이나 기다렸다고 해요. 당시 수혜자가 될 사람은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그 간호사와 수혜자가 될 사람의 비서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해주기로 결심했는데 수술 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물론 수혜자가 될 사람의 비서가 수술 후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 일체를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를 여는 수술인데 겁이 나기도 해서 자기 쌍둥이 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수술 후 며칠만 좀 돌봐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쌍둥이 언니, 그러니까 상간녀는 미쳤냐, 가족끼리도 죄가 말까인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간에 떼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설마 공짜로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니겠지? 얼마를 받기로 했냐, 계약서 같은 건 썼냐며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언니 상간녀에게 잘은 모르지만 비서를 통해 듣기로는 자산가라고 하더라. 계약서 같은 걸 어떻게 쓰냐, 지금 수혜자가 되실 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 했더니 상간녀는 자산가라면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는 아느냐,
뭘 해서 돈을 번 사람이냐? 보상은 얼마나 해주겠다고 하더냐? 등등을 꼬치꼬치 캐묻다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럼 이식수술 해주라고 하면서 대신 자기가 이식을 해주는 걸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여자 아닌가요? 쌍둥이 동생은 당연히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 받으면 언니한테 다 주겠다고도 했다는데 그런데도 상간녀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쌍둥이 동생을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쌍둥이 동생의 예비시댁에 자신들의 엄마가 사실은 첩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며 말이에요. 치사하죠. 쌍둥이 동생의 예비시댁은 교육자 집안으로 무엇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기에 쌍둥이 동생은 그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요. 가뜩이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예비시댁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데다가 생판 남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것을 두고도 예비 남편과 예비시댁에서 반대가 있었기에 그런 약점, 게다가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들통나면 파혼당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협박으로 상간녀 쌍둥이 언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인 만큼 상간녀와 쌍둥이 동생은 제가 봐도 같은 사람인가 놀랄 정도로 닮았고 구강구조가 비슷해서 그러는지 목소리도 무척이나 닮았으니 상간녀의 말도 안 되는 이 발상이 가능한 일이긴 했을 거예요. 솔직히 예전부터 같이 지낸 사이 아닌 이상 사람만 바꾸고 언니 이름으로 수술을 받아도 어떻게 병원에서 구분하겠어요? 그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고 상간녀는 쌍둥이 동생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당연히 병원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끝나자 상간녀는 수혜자인 여자 사업가에게 공여자인 척 나타난 거였죠. 그 여자 사업가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거액의 보상금은 물론이고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제안을 하게 된 건가 봐요. 봉잡았다는 생각에 상간녀는 좋아하며 자기도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를 딸처럼 생각하셔라. 자기도 엄마처럼 생각하겠다면서 교묘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 동시에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수양딸이 되어 그 자산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엄마와 딸처럼 지내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나쁜 년이 그렇게 쌍둥이 동생의 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거슬렸는지 약속과 달리 동생 예비시댁에 동생 약점을 다 폭로했다지 뭐야. 게다가 사생활이 깨끗하지 않다면서 거짓으로 모함까지 했다는 거야. 지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을 동생이 찍힌 사진인 것처럼 동생 예비시댁에 폭로를 했대. 기어이 이혼을 시키고 그런 쌍둥이 동생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전라도 어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서 멀리 보내버렸던 거지. 그 동생은 전라도에 간 지 한참 후에야 그 모든 일을 자기 언니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실어증이랑 대인기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된 거였다더라. 어머, 진짜 나쁜 년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친자매, 그것도 쌍둥이끼리 말이에요. 쌍둥이들은 교감 같은 게 특별하다던데. 그녀는 정말 설명할 수 없이 나쁜 년이네요. 그래도 동생은 언니가 협박까지 하긴 했지만 힘들게 사는 언니 처지를 생각해서 언니를 돕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도왔던 자기를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내몬 언니를 용서하기 힘들겠어요. 그럼 뭐하니. 복수는커녕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나랑 얘기하면서 언니라는 년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짓이나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나랑 의기투합해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거야. 어머님,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어머님께도 그 쌍둥이 동생에게도 잘된 일이고요.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대체 연회장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입장할 때 신분 확인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못한 시어머니가 연회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라고 해요. 남편은 원래 화병이 나서 안 올 작정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망신 주려는 계획을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자 연회장 시큐리티 담당자들에게 미리 손을 써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얼굴을 자주 비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볼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우선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눈을 피해야 했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그렇게 몰래 입장하고 단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게 권력은 권력인가 보네요. 제가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하던 시절만 해도 남편이나 시아버지 모두 원하지 않았기에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지금은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거든요. 이 덕을 이렇게 또 보게 된 거죠. 모든 사실이 폭로되고 또 확인되고 나니 여자 사업가는 시아버지의 상간녀와 시아버지 모두에게 엄청나게 실망했고 모든 사업적 제휴마저도 백지화시켜버렸어요.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 사업가 어르신과의 협약을 믿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는데 그 협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준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웠으니 사색이 되어 재고해 주십사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그 여자 사업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대요.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녹음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그 상간녀를 여자 사업가와의 재혼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을 뿐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떠들어대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차 블랙박스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차에서 통화한 내용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그런 증거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상간녀를 족치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 그 연세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혼자서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으셨다는 게 말이에요. 그랬으니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득할 명분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도 날렸죠. 회사도 날리고 빚까지 지게 생긴 시아버지는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애초에 이혼 같은 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블랙박스 파일 다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깝게 지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말이지. 웃기고 있네. 전략적 같은 소리 한다. 네가 나 위해서 이혼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이혼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뻔뻔하게 그것도 생색이라고 내고 있냐? 지켜보는 저도 웃음이 터질 정도로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잠잠해지니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또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둘이서 쌍으로 번갈아가며 꼴값을 떠는 거죠. 형님, 제 사연 좀 들어보세요. 형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로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유부남을 만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던 건데 저야말로 제대로 배신당한 거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를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고소 치하해 주세요. 전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할거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네 형님이야? 그렇게 부르는 건 너무 거북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앞으로 다시 만날 일도 없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지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랬니?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돈 몇 천만 원 무는 게 걱정이 돼서 나한테 와서 이런다고? 네 동생이나 찾아가서 사과는 했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하는 꼴을 보니 아직도 멀었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시아버지는 회사 대표 자리에서 밀려나는 대신 빚더미에 앉는 것은 간신히 모면했으나 시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내놓고 쫓겨난 상황이고 시아버지의 상간녀 역시 그 여자 사업가에게 팽당했음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저희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없었던 게 상간녀가 시아버지와 함께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밝혀져서 시아버지 또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가지가지했죠.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상간녀는 지금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가 된 마당인데 법정에서 만나면 그 꼴 참 가관일 것 같네요. 시아버지나 시아버지의 상간녀나 둘 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인데 다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뭐가 됐든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제대로 죗값 받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랍니다.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들게 사셨던 시간이 조금 갑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살아오신 건 아니셨어요. 나름의 계획을 갖고 견디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연세에 블랙박스 백업이며 유전자 검사며 젊은 사람들도 쉽사리 하지 못할 일을 혼자 다 하신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노고에 앞으로는 진심으로 좋은 날들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어머님께 더 잘할 거랍니다. 저의 얘기이자 저희 어머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